장례식장은 조용하고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이웃 어르신이 돌아가셨기에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갔던 자리였어요. 향 냄새와 울음 섞인 조문객들의 목소리 속에서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저 멀리에서 들어오는 누군가의 모습에 제 눈길이 멈췄습니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지만 그 사람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하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손동작 너무 익숙했거든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스쳐 지나가도 그저 눈으로만 그를 쫓았죠. 그 남자는 김우진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걸 보니 동네에서 꽤 알려진 사람이었나 봅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목소리도 들었고 고개를 돌리는 습관까지 봤죠. 15년 전 사라진 제 남편 정만호와 정말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혹시라는 조그마한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머릿속에서 그의 얼굴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앨범을 꺼내 오래된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딸 미선이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죠. 이 사람 오늘 장례식장에서 봤던 사람하고 닮지 않았니? 미선이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도 아빠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나도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멍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혼자만의 환상에 빠진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그 남자의 정체를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그게 혹시라도 정말 정만호라면 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았는지를 꼭 알고 싶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 딸 미선이와 함께 조용히 김우진의 일상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뒤를 받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품고 산 의문과 혹시라도 남편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카페에서 커피를 사더군요. 거기서 혼자 앉아 책을 읽거나 창밖을 오래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문득문득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은 예전 만호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는 괜스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을 통해 조금씩 정보를 얻어갔습니다. 10년 전쯤 큰 사고를 당했고 이름도 나이도 제대로 기억 못한 채 병원에 실려왔다는 이야기. 그 후 동네 한 복지사분의 도움으로 지금의 이름과 신분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김우진이라는 이름도 누군가가 지어준 거라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몸이 떨렸습니다. 사고라니 15년 전 갑자기 사라졌던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설마 그 사고가 그때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그 사람의 생활은 단순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고 사람들과도 과하게 어울리지 않는 성격이었죠. 지나치게 조용한 모습이 오히려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쩌면 아직 기억의 조각이 그 안에서 잠들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가 들고 있던 오래된 손목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분명 결혼기념일 때 제가 선물했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뒷면엔 작게 MA라고 새겨져 있었죠.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김우진은 바로 정만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다가가 당신, 내 남편이에요 라고 말하는 건 너무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혹여 그의 마음속 혼란을 키우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심스레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지켜보며 그의 일상을 따라가던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가 자주 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주 오시네요. 이 공원. 그러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잠잠해져요. 그 말에 저는 마음속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공원은 우리가 예전 함께 살던 동네에 있는 곳이었거든요. 저는 일부러 더 많은 공통된 장소와 사물을 떠올리게끔 이야기들을 풀어냈습니다. 우리 가족만이 아는 단어, 예전 여행지, 소소한 일상 이야기들. 그의 얼굴엔 혼란스러움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일렁이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며칠 후 딸 미선이가
오래된 창고에서 낡은 상자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예전에 아빠가 숨겨놓았던 것 같아. 그 안에는 손때 묻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를 넘기자마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기엔 남편의 필체로 써 내려간 짧은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미아와 미선이만은 꼭 지켜야 한다. 사라져야만 살 수 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손글씨로 혹시라도 내가 돌아오지 못할 경우 이 기록이 나를 대신할 수 있기를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이 단순히 가출한 것이 아니었음을 확신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사라졌다는 사실. 그러다 무슨 이유로 사고를 당하고 기억을 잃은 채 살아왔던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기억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지였습니다. 수첩을 들고 김우진에게 갔을 때 그는 수첩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 글씨 정말 내가 쓴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당신이 우리를 지키려 했던 증거야.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억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그날부터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우진의 눈빛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저와 미선을 만날 때면 어딘가 불편하면서도 익숙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낯선 골목에서 누군가에게 쫓기던 장면, 어두운 방 안에서 무언가를 끄적이던 장면, 그리고 마지막엔 늘 미선이 어릴 적 얼굴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상상해 봤거든요. 저는 미선을 데리고 예전에 가족이 함께 살던 동네로 그를 초대했습니다. 오래된 골목과 나무가 우거진 공원, 벽에 붙은 낡은 포스터 하나까지도 아직 그대로인 곳. 그곳을 천천히 걸으며 김우진은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했고 마치 무언가를 되새기려는 듯 눈을 감기도 했습니다. 그날 벤치에 앉아있던 그가 문득 말했습니다. 이 벤치. 여름이면 여기서 수박을 먹었었죠. 아이랑 같이. 그 순간 제 심장은 크게 뛰었습니다. 맞아요. 미선이가 5살 때 우리 셋이 여름마다 여기서 수박 먹었어요. 그가 무언가를 기억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짧은 조각일지라도 그 안엔 분명 사랑과 시간이 녹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기억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동안 수첩에 적힌 몇몇 이름과 장소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성종. 남편이 실종되기 전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지인으로 그가 다니던 회사의 경영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수첩에는 이성종과 관련해 위험하다, 실내 금지 기록은 따로. 보관함이라는 메모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남편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 숨겨진 음모와 진실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그의 기억뿐 아니라 그날의 진실까지도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셋이 완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수첩 속 이성종이라는 이름은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이사였고 당시 내부 고발과 관련해 말 못할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정은 저도 알 수 없었기에 조심스레 그 인물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남편과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 어렵사리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전 일을 꺼리는 듯 했지만 제가 수첩 내용을 보여주자 잠시 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정만호 씨가 회계 부정 관련 자료를 손에 넣은 적 있었어요. 그걸 공개하려 했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어떤 진실을 드러내려다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자료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고 그 존재를 알고 있었기에 쫓기던 겁니다. 남편은 그것을 기록은 따로 보관함이라고 썼습니다. 저는 김우진에게 그 문장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말 기억나요? 그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 나무 아래였어요. 그게 왜 떠오르죠? 큰 나무였는데 흙냄새도 나고. 그 말 한마디에 미선이와 저는 바로 예전 단독주택 근처로 향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있던 오래된 감나무. 예전에도 만호가 자주 그 나무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 뭔가를 하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삽을 들고 조심스레 파보니 그 안에서 녹슨 철 상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USB와 몇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죠. 그 안엔 당시 회사의 회계 조작 내역과 내부 고발 문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사라져도 이 진실만은 꼭 밝혀져야 한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도망친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가 품었던 진실의 무게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철 상자에서 나온 자료를 손에 쥐고도 한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숫자와 문장, 서명 하나하나가 남편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채 그 위험을 혼자 떠안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김우진 아니 정만호는 그 자료를 천천히 넘겨보며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낯익지? 이 숫자들, 이 도장 분명 내가 정리했던 거야. 왜 기억이 나지 않다가 지금에야 떠오를까? 기억은 여전히 완전하진 않았지만 어떤 감정은 되살아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그가 그 문서를 들고 있을 때 손끝이 약간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말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아마 그 자신도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에게 알릴 것인가.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기도 했고 관련자 대부분은 이미 회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평온한 삶을 흔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딸 미선이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이건 아빠가 목숨 걸고 지켜낸 거야. 우리가 그걸 그냥 묻어두면 아빠 마음은 또 어디에 남겨지겠어. 그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은 시간에 묻혀도 반드시 누군가에겐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자료를 기자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단지 복수를 위함이 아니라 남편이 남기려 했던 목소리를 대신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보도 여부는 기자의 판단에 맡기되 적어도 우리 가족은 이제 그 진실을 숨기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날 밤 김우진은 조용히 미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은 꼭 예전 아빠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직 모든 기억이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 손끝엔 분명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신중하게 연락 가능한 기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지역 언론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진실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성실한 기자였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상자에 담긴 자료를 꺼내 조심스레 건넸고 그는 서류를 넘기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단순한 회계 오류가 아니라 명백한 조직적인 조작이었네요. 그 말에 나는 다시 한번 남편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지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이제야 누군가의 손에 닿았다는 사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기자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익명 보도를 통해 내용을 알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명예도 복수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양심을 다시 세우고 싶었던 거죠. 며칠 후 지역 뉴스에 조용히 한 꼭지가 보도되었습니다. 오래전 무기업의 내부 고발자가 사라졌고 그가 남긴 기록을 통해 당시의 회계 조작이 일부 드러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익명 보도였기에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방송을 보며 나는 남편과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해냈어. 드디어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닿았어. 그날 밤 김우진은 아무 말 없이 긴 한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면 미안하다고 해야겠지.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그때도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있어.
미안할 게 하나도 없어. 우리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말 안에는 15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견뎌낸 슬픔과 그리움, 오해와 용서,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말이지요. 미선이도 어느새 다 자라 아빠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기억 안 나도 괜찮아. 우리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기억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김우진의 눈빛과 손짓, 말투는 점점 예전. 남편 정만호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삶이 어긋났는지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기에 우리 가족은 조심스럽지만 단단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던 날 딸 미선이가 조심스레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 인형 기억나? 어릴 때 아빠가 잡화점에서 사줬던 거야. 김우진은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가 인형을 가만히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날 비 오는 날이었지. 우산 없어서 내가 업고 집까지 뛰었었는데. 순간 우리 셋은 동시에 고개를 돌려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기억 하나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오른 거였습니다. 그 조각 하나로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는 우리의 사람이라는 걸요. 이제는 셋이 함께 밥을 먹고 마트를 다니고 주말이면 공원을 산책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자주 웃고 더 자주 손을 잡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메워가는 우리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김우진은 아직도 매일 일기를 씁니다.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지금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랍니다. 그 노트 속에는 우리와 함께한 하루하루의 따뜻한 기록들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오늘 미선이와 시장 다녀왔다. 사과를 사려 했는데 미아가 감을 고르더라. 감 참 좋아했지. 그 글을 보며 저는 한없이 웃었고 또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제는 그에게 김우진이라는 이름도 정만호라는 이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여기 있는 그 사람이면 충분했거든요. 미선이는 가끔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 집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 비록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 마음은 전보다 더 따뜻한 것 같아. 맞아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에서야 진짜 가족이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삶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매일 함께 밥을 먹고 사소한 일로 웃고 저녁이면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숨죽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우진이 조용히 저를 부르더군요. 미아, 나 사라지기 전 마지막 밤이 떠올랐어.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알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듣기 두려웠던 이야기였거든요.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누군가가 내 책상을 뒤졌어. 내가 들고 있던 자료를 눈치챈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누군가가 집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고 결국 내가 사라지면 당신들과 미선이는 안전하리라 믿었던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억울함보다 안쓰러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그 무게를 감당해야 했던 시간. 그 모든 것이 마음을 찢는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지 않던 그 시간에도 매일 밤 누군가를 기다리는 꿈을 꿨어. 그게 당신이었다는 걸 이제 알겠어. 그 순간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쏟아졌습니다. 분노도 서운함도 억울함도 있었지만 그 모든 감정 위에 남아있는 건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은 돌아왔어. 그걸로 충분해. 제 말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자주 나누기로 했습니다. 감정이라는 건 말하지 않으면 자꾸만 멀어지고 상처는 더 깊어지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그에게 미선이의 성장 과정을 하나씩 이야기했고 그는 잃어버린 시간만큼의 아버지 역할을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미선이도 어느 날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나는 아빠가 떠났던 걸 원망한 적 있어. 근데 이제는 이해해.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 말에 김우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는 손을 놓지 않겠다는 듯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진짜 용서와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날 장례식장에서 마주쳤던 첫 순간이 꿈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에 그렇게도 많은 사람 중에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사람과 다시 마주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적이라 하기엔 너무 조용하고 필연이라 하기엔 너무 아찔했던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이 삶이 다시 고요해졌다는 걸 느낍니다. 김우진은 요즘 조금씩 더 많은 걸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억 이상의 것들, 미선이의 첫 생일, 케이크, 감기 걸렸던 밤에 이마를 짚던 습관, 제가 입던 분홍색 니트까지. 아주 조그마한 파편들이 하나둘 그의 가슴속에 다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기억하게 만들지도 않고 억지로 과거를 회복하려 하지도 않아요. 그저 오늘 하루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걸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니까요. 미선이는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끔은 저보다도 더 어른스러운 말로 우리를 위로하곤 해요. 엄마, 이제 아빠랑 엄마는 서로한테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아.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주는 그런 사람.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우리가 도착한 이 자리가 그렇게 단단한 감정 위에 서 있다는 걸 실감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사진도 자주 찍습니다. 김우진은 사진을 볼 때마다 묻곤 하죠. 이건 언제였지? 그러면 미선이나 제가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웃으며 때론 울며 그렇게 우리의 시간은 다시 흐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기다림에 지친 분이 있다면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누군가를 잃은 듯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마음이 반드시 닿을 날이 온다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것만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인생사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